쿠바 앞바다에다가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갖다가 배치를 하고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마두로처럼 처단을 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가 쿠바에 대한 지원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쿠바는 그냥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대규모 정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법무부의 쿠바 전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 기소 및 카리브해 항공모함 배치를 쿠바 정권 압박 신호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건 확실한 압박 시도입니다. 올 초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하는 군사작전을 했을 때 똑같은 식으로 했거든요. 마두로는 진작부터 기소가 되어 있었지만 올해 초에 카리브해 앞바다에다가 항공모함을 갖다 배치하고 그러면서 분명하게 압박을 줬고 물러나라 라고 이제 계속 압박을 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쿠바 앞바다에다가 니미츠급의 이 항공모함을 갖다가 배치를 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라울 카스트로라고 하는 이 쿠바의 최고 원로 정치 지도자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을 미국이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법원에다가 기소를 했습니다. 아니 쿠바 국민을 왜 미국 법원에다가 기소를 했을까? 왜냐하면 미국인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혐의가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과거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건데 1990년대에 말이죠. 쿠바의 미국이가 조난자 구조대라고 하는 미국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타고 있던 미국 비행기를 쿠바의 전투기가 가서 격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쿠바 전투기가 미국 시민을 죽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혐의이고요. 두 번째는 이 쿠바가 그동안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미국 내에서 여러 차례의 테러가 있었는데 그 배후에 쿠바의 정보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정황 증거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죄명으로 해서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를 한 겁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게 참 이례적이고 독특한 것이 이 라울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예요. 나이가 지금 95세예요. 이 사람이 1931년생입니다. 95세. 그러니까 이건 죽어도 여러 번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상태면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안 건드려요. 그 죽은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그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물러나라. 물러나면 그대로 둘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처럼 그렇게 처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쿠바에서 시위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산발적이지만 그들의 리더가 없어서 지금 이게 대규모 시위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서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더 크게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정권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미국이 도와줄게. 쿠바가 새로운 나라로 태어나는 것을 도와줄게.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쿠바의 감청, 도청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중국의 카리브해 진출 의도가 미국의 쿠바 압박 결정적 변수로 봐야 할까요? 분명히 그런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이 2019년부터 쿠바의 도청시설, 감청시설, 기본적으로 그전부터 있던 것들을 중국이 들어와서 그것을 더욱더 강화하고 중국의 목적에 맞도록 지금 정보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미국의 정보당국이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신경에 거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어쩌면 쿠바는 그냥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좀 다 굶고 있고요. 대규모 정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아서 사람 죽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야말로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그냥 총칼을 가지고 그냥 옥박질러서 지금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얼마나 오래 가겠어? 그냥 내버려 두면 그야말로 그냥 다 굶어 죽고 병 걸려 죽고 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우려가 미국한테 있는 거죠. 왜?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에게는 이 쿠바라고 하는 이 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의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이것은요.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에 미군 기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한테는 이 미군 기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거슬리는 겁니다. 심기를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게는 이 오산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가 굉장히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인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와 똑같은 위협을 쿠바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쿠바에다가 뭐 군대를 직접 갖다 놓지는 않을지라도 거기에 준하는 어떤 것들을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중국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쿠바를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미국의 기세가 워낙 기세등등하기 때문에 근데 조만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그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정보당국에 이 조사한 그 정보를 공개하면서까지 이거 치워라. 쿠바에서 이런 시설 치워라. 그리고 쿠바 정권 물러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쿠바는 물론 그거 부인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그거 너희들이 조작한 거야. 라고 미국이 공개한 정보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이 수집한 정보에는 이러한 게 있다. 이런 내용까지 공개를 해놓은 상태여서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쿠바 그 자체도 눈에 거슬리지만 쿠바를 이용해서 중국이 들어와서 미국을 감시하는 또 감청하는 이런 행위가 더욱더 거슬린다고 봐야 될 겁니다. 러시아도 쿠바를 마지막 거점으로 노리고 있는데 쿠바를 둘러싼 미중러의 이해관계가 냉전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이미 재편이 됐다고 봐요. 다만 옛날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 재편이 됐느냐. 과거에는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에 중남미에 있어서 쿠바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 인구 지금은 한 1,000만 명 돼 있습니다마는 이 조그만 나라가 사실은 이 중남미 지역의 반미 세력들의 리더였어요. 그 이전까지 쿠바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이 중남미 지역은 다 어쩌면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던 지역들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미국 이전에는 어땠느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잖아요. 여기가 다. 그러다가 스페인, 포르투갈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 수많은 독립국가들이 생겨났는데 그 독립국가들은 미국의 영역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 그런 땅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45년 이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소련이 굉장히 강력한 세력으로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 하나는 자본주의고 또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 이 세력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냉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소련 세력이 이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국이 강력하게 막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남미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사정권들이 등장을 하더라도 그들이 반공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한 미국이 그냥 두둔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비록 독재일지라도.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이제 이 저항 세력들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군사 독재에 대해서 그
저항 세력 중에 가장 먼저 또 강력하게 성공한 세력이 바로 쿠바인 겁니다.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하고 체 게바라라고 하는 이 아르헨티나 출신의 공산주의자가 있잖아요. 우리 아직도 지금 청년들 보면 이 티셔츠에다가 체 게바라 그 베레모 쓴 초상화를 그려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자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체 게바라하고 피델 카스트로라고 하는 쿠바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쿠바 혁명을 일으키게 된 거고 거기에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원래 소련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쿠바에다가 압력을 가하고 막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쿠바가 소련하고 손을 잡게 된 거고 소련이 쿠바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된 거고 그 소련은 지금 러시아가 돼 있는 거죠. 그런 구도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쿠바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 라틴 아메리카뿐만이 아니고 중동이라든가 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이 저개발 국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후원 세력 또 강력한 군사적 지지 세력으로 활동을 해왔던 겁니다. 이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그랬던 거예요. 그들의 활동을 소련이 또 강력히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 줬던 것이고요. 자, 근데 지금도 사실은 뭐 비슷하지요. 쿠바라는 나라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가장 강력한 반미 국가이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미의 세력인 러시아와 중국이 쿠바를 또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뭐 이런 점에서 보면 반미 세력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뭐냐? 쿠바가 너무 힘이 없어졌어요. 쿠바가 그 쿠바 국민들 자체의 혁명적인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거의 사그라들었고요. 그 혁명적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쯤 뭐 80세, 90세 이 정도일 거라고 봐요. 다 죽었거나 아니면 죽어가거나 지금 라울 카스트로 같은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70대, 80대, 90대. 그러니까 사실은 힘을 못 쓰는 거고 젊은 세대들은 그런 데 관심도 없는 거고 그냥 편안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쿠바 자체가 굉장히 달라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힘이 있지도 않아요. 이제는 뭐 그야말로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 전기 발전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 그렇죠. 그리고 후원 세력도 상당히 성격이 달라졌어요. 과거의 소련은 쿠바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또 상당히 풍부한 물질적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얘기가 다른 거죠. 중국 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아요. 러시아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별로 많이 해주지 않아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2026년에 들어와서는 더욱더 그런 색채가 강해졌죠. 미국이 저렇게 군사적으로 기세 등등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도 말로만 야 그러지 마 뭐 그 정도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서서 뭘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중국, 러시아가 다 지금. 그러니까 쿠바에 대한 지원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 미국이 거의 쿠바를 물리적으로 거의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도는 뭐 미국과 반미 세력의 대결장, 그게 쿠바라고 하는 존재다. 이 구도는 비슷하지만 하지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 과거에 소련이 해왔던 쿠바에 대한 지원 역할, 이것은 지금 매우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쿠바 자체도 힘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쿠바는 수도 아바나 정전과 중유 바닥 보도까지 나오는데 쿠바의 에너지 위기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뭐 최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쿠바는 지금 대규모 정전 사태, 불을 쓰더라도 하루에 2-3시간 겨우 쓸까 말까 한 그런 상태이고요. 그것조차도 안 돼서 뭐 온 나라가 다 캄캄하게 되어 있고 자가 발전기를 갖고 있는 집들만 그것도 석유가 있는 집들만 그냥 자가 발전을 해서 조금
발전을 하는 정도, 뭐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인 하바나 같은 데도 보면 거기서 불이 켜져 있는 데는 밤에 관광객들이 오는 호텔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관광객도 없기 때문에 그마저도 뭐 거의 켜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쿠바에다가 기름을 제일 많이 대줬던, 대부분의 이 석유를 대줬던 나라가 베네수엘라이거든요. 2012년 그 무렵부터 이제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이 차베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차베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이 차베스는 아주 지독한 공산주의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델 카스트로를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고요. 쿠바를 정말 좋아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차베스는 쿠바를 찾아가서 동맹관계를 새로이 맺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죠. 그리고 쿠바가 군인들이 꽤 많거든요. 그 군대, 쿠바의 군인들, 특히 정보와 관련, 정보라든가 경호와 관련된 쿠바의 군인들을 대거 베네수엘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궁을 쿠바 군인들이 경호를 하고 또 대공 이제 레이더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던 그 인력들도 다 쿠바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또 쿠바의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쿠바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분야가 바로 이 의료 분야거든요. 그래서 쿠바에는 인구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쿠바의 의사들을 또 베네수엘라에 대거 불러들여서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했던 거죠. 그 대신에 베네수엘라는 쿠바에다가 아주 풍부한 석유를 아주 싼 값에 제공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런데 이 차베스가 집권을 하면서 그 석유 채굴 시설들이 전부 다 막혀버리고 고장나고 뭐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지금은 생산을 별로 많이 못해요. 근데 매장량으로 보면 최고였고요. 차베스 집권 초기에는 여전히 그런 상태였고 굉장히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였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을 쿠바에다가 아주 싼 값에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쿠바도 풍부하게 이런 에너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군사작전을 했고 마두로를 체포했고 베네수엘라의 친미 정권, 뭐 친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차베스 마두로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최소한 반미는 아닌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지원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그 이전에는 멕시코도 어느 정도는 쿠바에다가 석유를 제공을 했었는데 멕시코도 압력을 가해서 그것도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쿠바는 그야말로 석유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그러니 이제 전기를 쓸 수 없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고 나무를 태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쿠바는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그냥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 되어버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게 쿠바의 정권인 것이고, 사실은 공산 정권 중에 그렇게 버티고 있는 데들이 꽤 있습니다. 북한도 사실은 그런 것이고, 과거에 월남전 때 호치민이 이끌던 공산 베트남 정권도 사실은 그렇게 버텼던 거예요. 그냥 굶으면서 죽어가면서도 항복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쿠바도 지금 정권은 그런 상태인데 과연 국민들도 계속 그걸 방치하고 있을까? 그냥 산발적인 시위만 하고 있을까?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인 겁니다. 쿠바의 계속되는 전력난으로 인해 교통, 물류 등 생활 불편을 넘어 사회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지금 사회 불안은 이미 굉장한 사회 불안입니다. 쿠바 갈등 관측소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달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상황을 매달 이제 보고서를 내요.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월 달이 마지막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5월 달 보고서도 나올 텐데 4월 달에 쿠바에서 발생한 시위가 1,100건이고요. 3월 달에는 1,370건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쿠바 갈등 관측소라고 하는 데는 그러면 그런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자기들이 공개를 해놓은 바에 따르면 쿠바 내에 자기들의 주재원 같은 사람, 물론 그 사람들은 비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200명이 있대요. 그 200명의 특파원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SNS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 보고서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1,300건이 넘었고 4월 달에는 1,100건이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로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은 이 시위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에너지 위기인 겁니다. 전기를 쓸 수가 없고 또 밥을 지어 먹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죽어가고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이거는 누구라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뭐가 있느냐? 아니 똑같이 굶으면 같이 굶을 수 있겠는데 아니 저 공산당 간부들은 저것들은 잘 살고 있잖아 라고 하는 이 불만, 그들 사이에서의 격차가 이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산발적인 거예요.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처럼 그렇게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규모 시위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2021년 7월 11일 날 쿠바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쿠바 역사상 공산주의 쿠바를 말하는 겁니다. 1969년에 여기에 공산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시위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거를 아주 잔인하게 탄압을 한 겁니다. 이 공산당 정권이 잔인하게 탄압을 하고 그래서 다 잡혀 들어가고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야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했죠. 배를 타고 특히 미국의 플로리다 이런 데로 그냥 난민이 돼서 탈출을 하고 망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수십만 명이 빠져나갔대요. 2021년에. 그리고 남아있는 시위 주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잡혀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시위를 주도할 만한 세력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이런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쿠바의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참기 어려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조직적인 정치 세력이 될 가능성 그거는 희박해 보인다라고 하는 게 현재 쿠바의 상황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25% 이상이 담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유엔도 물 공급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글로벌 물 부족 문제가 안보와 산업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물 부족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유엔이 올해 1월 달에 글로벌 워터 뱅크럽시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워터 쇼티지, 뭐 물 부족 이게 아니고요. 워터 뱅크럽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충격적인 단어죠. 뱅크럽시라고 하는 게 뭡니까? 파산을 뜻하는 거잖아요. 네, 마땅히 뭔가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있다. 해야 될 일을 못 갚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뱅크럽시, 파산, 부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인류가 그 상태로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물을 제공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냥 기후변화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 물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거는 단순히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 자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을 너무너무 많이 쓰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건 비교도 안 됩니다. 왜? 화장실 다 수세식 변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물을 쓰죠. 또 목욕은 어때요? 거의 매일 샤워하잖아요. 그 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5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물 쓰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올라간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물의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걸 뜻하는 건데 그러면 그럴 정도로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공급을 상당히 해주고 있죠.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댐을 쌓아야 되죠. 댐만 쌓는다고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도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이 소비 수준이 높아지다가 보니까 오염도 또 심해지지 않습니까? 왜 하수로 내보내는 물도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게 가까이 있는 물들을 다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을 쓰려면 그것을 다시 정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그게 다 돈이 들어가고 이게 다 물 부족 현상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꽤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걸 별 문제 없이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많은 나라들은 굉장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기후변화가 얹혀진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때는 옛날에는 비 안 오던 때에 비가 오고 비가 안 오던 지역에 비가 오고 그런데 비가 오던 지역은 비가 안 오고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물을 모아두려고 만들었던 그 저수지라든가 댐에 물이 안 채워진다든가 댐이 없는 데는 또 물이 넘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측 요인 공급 쪽 요인 이런 것들이 둘 다 작용을 해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말이죠. 물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거는 육지 이야기잖아요. 바다는 어떻습니까? 그냥 바다는 물로 넘쳐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바닷물은 짜서 우리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짜서 쓸 수가 없습니다. 물은 풍부한데 그 바닷물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담수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닷물을 처음에는 그거를 바닷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가 올라와서 물탱크에 그 위에 맺힐 거 아닙니까? 그 맺힌 그 수증기들을 걸러내서 그것을 모아서 증류수를 만드는 거죠. 그것을 쓰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담수화 처리를 한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역삼투압 방식이라고 해서 이 필터를 통과시켜서 그래서 이제 물을 얻어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처음에는 물을 끓여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 물이 부족한 나라들 중에서도 돈이 많은 나라들은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산유국들이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이런 나라들, 석유 팔아서 돈이 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담수화 설비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어느 정도는 이 물 문제를 돈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중동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돈 없는 나라들도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이라크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예멘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물을 없고 돈도 없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정말 물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또 거기다가 이 사우디나 UAE조차도 아랍에미레이트조차도 이란이 그 담수화 시설을 너희들 공격할 거야 라고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공격을 한다면 이건 뭐 그야말로 재앙이 되겠죠.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목말라 죽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된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군사적 공격까지도 위협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물 문제가 이제는 그냥 물이라고 하는 게 흔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 상위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데 한국 기업이 해수 담수화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한국이 바닷물을 끓여서 그걸 가지고 마시는 물, 쓸 수 있는 물로 바꾸는 이 산업을 시작한 게 1970년대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중동 진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동에서의 이 담수화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1960년대 그때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중동에 석유 채취를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물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 바닷물을 끓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담수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런데 1970년대 이전의 담수화 시설들은 아주 소규모로 진행이 되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영국이나 미국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그 엔지니어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소규모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1973년에 석유 위기라고 하는 게 터지잖아요.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게 터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였습니까? 오페크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석유의 생산을 조절을 하게 되죠. 감산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전 세계의 석유 가격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배럴당 3달러이던 게 12달러까지 치솟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석유 감산을 한 거는 전체 생산량의 한 20%도 줄이지 않았어요. 나머지 그러니까 한 80%는 계속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4배나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유국들이 얼마나 돈이 많아졌겠어요. 정말로 뭐 이 석유 판매 수입이라고 하는 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어디에다가 돈을 써야 될까? 그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게 물이잖아요. 그동안은 그냥 물 없이 살았던 거 아닙니까? 목마르게.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달러가 생기니까 야 이제 물 만들자. 근데 그 물 만드는 거 저 미국 애들 영국 애들이 지금까지 그 담수화라고 하는 걸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진출한 나라 본격적으로 진출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그래서 담수화를 우리가 할게. 뭐 이건 복잡한 산업도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할게. 사실 뭐 이게 보일러 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물 끓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대단히 무슨 첨단 산업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진출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려우냐? 그 뜨거운 사막에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해안에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막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 거 아닙니까? 모래 폭풍 또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소금기 가득한 그런 바람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사 기간을 오래 끌다 보면 소금이 가서 끼고 모래가 가서 끼고 뭐 이래서 이게 작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다가 드디어 방법을 개발을 해낸 거죠. 2001년도에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이고 그 당시에는 두산 중공업이었습니다만은 원래는 현대 양행이라고 하는 데였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건 원래 현대 양행이었어요. 정주영의 동생인 정인영이 이제 형님으로부터 벗어나와가지고 독립해서 운영하기 시작한 바로 이제 현대 양행이라고 하는 창원에 있는 바로 이제 중공업 업체 거기인데요. 자, 두산 중공업이 된 거기가 야, 이거 이러지 말고 그냥 아예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가자. 창원에서 이 담수화 설비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가자. 그래서 바다로 끌고 가서 그냥 갖다가 설치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했어요. 그 크기가 얼마냐? 길이가 100m나 되는 그런 거대한 설비를 이제 창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바지선으로 해서 갖다가 옮겨서 그대로 설치를 하게 된 거죠. 이거 자체가 사실은 기절초풍할 일이지만 그런데 이거를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왜? 사막에서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창원에
작업하기 편한 그 공간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작업 기간도 굉장히 짧아지고 비용도 줄어들게 되고 근로자들을 사막으로 파견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훨씬 적게 드는 거고 원가 전체가 다운되고 공사 기간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서 한국이 이 담수화 산업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은 이 담수화 산업 분야에서 이제 최강자로 올라서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 네옴시티의 일부 프로젝트 취소로 인해 육상 고정식 담수 플랜트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있는데 중동 국가들이 이동식 해상 담수화 설비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네옴시티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NEOM이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이파이 소설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그런 도시를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 거를 이제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취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네옴시티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데요. 이미지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 길이가 170km이고 폭은 200m짜리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유리로 쫙 다 덮어버린 거고요. 거기에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는 거고 170km 같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예요. 그 정도의 길이가 되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것은 건물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시이기도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하겠다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진척 사항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누가 여기다가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누가 그걸 믿고 투자를 하겠어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왜 화성에 가겠다 뭐 이런 황당한 아이디어들을 내잖아요. 그래도 일론 머스크는요 뭔가 진척 사항이 있어요. 스페이스 X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우주선을 재사용하는 우주선도 만들고 이러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하려고 하나? 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니엄시티라고 하는 거는 지금 거의 그런 진척이 되지 않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상과학적인 그런 건데 그런데 지금 이란 전쟁이라고 하는 걸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더욱더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석유 판매 수입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앞으로 정세도 불안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공상과학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에 이제 담수화 설비가 따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계획된 인구가 얼마냐면 900만 명이에요. 900만 명이 살려면 얼마나 물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필요한 담수화 설비도 거기에 다 붙어 있도록 설계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거의 무산되게 생겼으니까 담수화 프로젝트도 이제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사우디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게 된 거죠. 자기들이 우습게 돼버렸잖아요. 이거를 한다고 뭐 프로젝트 제안서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못하게 되다가 보니까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도 뭔가 이 담수화는 계속 추진을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너무 유동적이다가 보니까 이 도시가 어디에 생길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담수화 설비라고 하는 것도 어떤 육지의 어떤 지점을 딱 정해놓고 하기가 아주 애매하게 된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온 게 그럼 바다에 띄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에다가 큰 바지선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담수화 설비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도시의 위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원래 계획과는 다른 곳에 도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담수화 설비를 끌고 가면 되지 바다에서 이동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아이디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수화 설비도 움직이는 형태로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자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육지에 있을 때도 담수화 설비라고 하는 게 상당히 탄탄해야 되는 거죠. 수많은 파이프라인들과 거기에 이 가열하고 물 끓이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또 압력을 받아야 되고 하는 거 탄탄해야 되는데 이게 바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바다에 그 수많은 파이프라인들을 다 갖다가 얽어 놓으려고 하면 만약에 파도라도 한번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다 엉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그 파이프라인이라든가 그 화학 설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유지를 하려면 파도가 치고 또 극한의 날씨가 닥쳐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한국은 그 해양 플란트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노하우를 갖게 된 겁니다. 실전을 거치면서 엄청난 실패를 겪으면서 한국은 이 해양 플란트 분야에서 굉장한 실력을 쌓게 된 거죠.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초대형 해양 플랜트 건조 능력, 중국은 고부가 특수선 기술이 각각 약점으로 평가받는데 한국만 초대형 해양 플랫폼 경쟁력과 담수화 기술을 동시에 갖춘 국가로 봐야 할까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근데 조금 변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LG화학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멤브레인 필터인 거죠. 필터 분야에서 새롭게 제품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계 2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사모펀드에 매각이 돼서 이 기업 자체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은 아닌 거예요. 이 LG화학의 요 멤브레인 분야의 요 사업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요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 담수화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방식은 물을 끓이는 거예요. 즉 증발식 방식이죠. 한국이 1970년대부터 중동에 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게 이 물 끓이는 방식인 겁니다. 증발식. 이렇게 하다가 이거 너무 석유가 많이 들어가네. 계속 석유 떼서 이걸 가지고 물을 끓이려고 하니까 이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된다. 이거 말고 좋은 방법이 없어? 조금 더 경제적인 방법이 없어? 해서 등장을 한 게 이 멤브레인 방식. 그러니까 역삼투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필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의 왼쪽에는 예를 들자면 바닷물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필터를 거치면 그 오른쪽에는 이제 깨끗한 물이 나오는 이런 방식인 겁니다. 그 필터 이 전문 용어로는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필터가 여러 가지 그 불순물이라든가 또 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필터를 가장 잘 만드는 데가 어디냐? 여러분 소부장 하면 잘 만드는 데 어느 나라입니까? 그게 일본이잖아요. 반도체도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거 잘 만드는 데가 일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담수화 필터 분야에서도 일본이 이걸 가장 잘 했고 거의 독점하다시피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LG화학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나라 기업이죠. 여기서 멤브레인을 개발을 한 거고 독자적으로. 그리고 그게 가성비도 상당히 좋고 성능 좋아서 상당히 많이 팔렸고 세계 2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기업 매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업부를 매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외국의 그 사모펀드가 인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기술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뭐 그 기업은 팔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건 뭐냐? 바로 플랜트 그 자체입니다. 이 설비를 하는 거죠. 파이프라인을 쫙 연결을 하고 그것을 잘 조합을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값싼 비용으로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 이 플랜트를 조립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능력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 부족 시대에는 초대형 담수화 선박이 새로운 고부가 선박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한국 조선업이 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물이 부족한 나라들이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거는 담수화 설비를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육지에서는 물이 부족하고 바다에는 물이 많은데 거기는 소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금기를 제거해 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 게 바로 담수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담수화 설비라고 하는 게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역삼투압 방식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에는 물을 끓여서 거기 나온 수증기를 차갑게 만들어서 그걸 물로 추출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고 필터 같은 거를 설치해서 바닷물을 그 필터를 통과를 시켜서 깨끗한 물을 얻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면 이게 압력이 굉장히 세야 되거든요. 바닷물을 필터로 쫙 밀어주는 압력이 굉장히 세야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화학물질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살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멤브레인도 그렇지만 필터 말이죠. 수많은 파이프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다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해상 부유식 담수화 설비일 경우에는 더욱더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바다에 가서 있게 되면 파도에 치잖아요. 파도가 치면 이 설비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또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파이프가 언제든지 부러지고 어그러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 위에서 바다 바람을 맞고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균형을 잘 유지하고 강도를 또 유지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뭘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실전을 겪어봐야 되는 거죠. 수많은 실패를 거쳐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요, 그 실전 경험을 엄청나게 쌓았어요. 언제냐? 그게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까지 한국이 이 분야에서 엄청난 경험을 했고 어마어마한 실패를 겪었고 거기서 노하우를 많이 갖게 된 겁니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2000년대 중반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중국의 석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유가가, 국제 유가가 30달러 그 정도 수준이 든 것이 150달러까지 막 치솟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가 엄청나게 부족해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석유 이제 과거에는 비용이 비싸서 도저히 엄두를 못 내던 데까지 석유 유전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게 어디냐? 심해 유전인 거예요. 깊은 바닷속에까지 들어가서 유전을 개발하는 이 석유 메이저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 채굴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다 한가운데에 거대한 탑처럼 세워져 있는 그런 시설들 여러분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십 킬로미터 또는 수백 킬로미터까지 쫙 파이프라인을 내리 깔아서 거기에서 석유를 뽑아 올려야 되는 거고, 위에서 그 석유를 정제를 해서 그것을 유조선에다가 싣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석유 시추 시설인 거죠.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의 조선 기업들이 이 분야에 대거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배 만드는 데들이 여기를 진출을 했느냐? 사실은 배를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중국의 조선소들이 급팽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중국이 석유 수요도 팽창을 하지만 또 동시에 중국의 조선소들도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팽창을 했고 정말 싼 값에 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일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 일감을 그러면 어디서 구할 거냐? 해양 플랜트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석유 메이저들이 심해 유전을 개발하는 수요가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한국의 조선소들이 중국 때문에 일감을 잃은 조선소들이 생겨난 거고, 그래서 둘의 필요가 맞아서 한국의 조선소들이 이제 해양 플랜트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를 거치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하나씩 뭔가를 해 나가기 시작했죠. 여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업들이. 이게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한화가 돼 있는 그 기업 다 이제 이 해양 플랜트로 다 진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재앙이 닥친 거죠, 이들에게. 2010년대. 그게 뭐예요? 미국의 셰일 혁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셰일 가스가 대규모로 이제 생산이 되면서 셰일 혁명에 성공을 하면서 또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런 나라들이 야, 쟤네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석유를 덤핑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셰일 기업들 망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배럴당 30달러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150달러 하던 것들이. 그러니 이 심해 유전을 개발하던 이 석유 메이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이걸 하다가는 그냥 망하겠네.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들을 다 취소해버린 겁니다. 이 석유 메이저들이. 해양 플랜트 이런 것들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소 어떻게 됐어요? 망한 거죠. 실제로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손실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대우조선은 실제로 부도가 났고 정말 어려운 시절을 거쳤던 거예요. 그 현대라든가 삼성중공업 같은 데도 근근히 연명을 하고 겨우겨우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좀 좋아지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그 고생을 하면서 거쳐왔던 이 해양 플랜트 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제대로 겪어낸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다에 띄우는 시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담수화 시설을 바다에 띄워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걸 한국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뭐 띄워놓고 그러니까 바다에 공장을 만드는 거죠. 그거는 이미 해양 플랜트 석유 시추 시설 가지고 한국이 굉장한 경험을 한 거고 상당한 노하우를 쌓아놓은 것이죠. 독보적인 경험들인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SMR이라고 하는 거, 소형 모듈형 원전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지금 바다에 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그 노하우를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담수화라든가 또는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이제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것과 결합된 이 해양 플랜트라고 하는 거 바다에 띄워놓는 그 필요성 이 분야에 대한 수요를 또 폭발적으로 늘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관련돼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후에 중국산 인버터 사용 금지 조치가 전 세계 인버터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중국 에너지 산업에 큰 타격으로 이어질까요?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유럽연합, EU가 상당히 전부터 이런 규제를 예고를 해왔어요. 그런데 5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 내용을 보면 공적 자금이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투입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ESS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는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 나라들, 고위험 국가라고 하는 거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말을 합니다. 예. 이 나라에서 만든 인버터, 전력 변환 장치 이런 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또는 뭐 공장에서 쓰는 이 전기들은 다 교류이죠. 교류 전기를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교류뿐만이 아니고 직류도 있잖아요. 교류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거는 교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오르락내리락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류는 뭐냐?
이거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는 직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냥 직선이에요. 교류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사이클이 있지만 직류는 그냥 플러스에서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근데 그 전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설명하기 참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는 평시에 집에서는 교류를 쓰는데 배터리 같은 거는 직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태양광이라든가 또 풍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전하는 전기, 그런 데서 전기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 전기는 뭐냐? 그거는 직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직류 전기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가정에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있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들 이런 것들은 교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류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직류로 발전해 놓은 그 전기를, 그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꾸어주는 장치, 그게 인버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버터를 중국산은 써서 안 돼, 중국산은 쓰지 마라고 유럽연합이 금지를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인버터라고 하는 장치에는요, 원격 제어 장치가 가서 붙어 있습니다. 리모트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원격 제어는 누가 합니까? 바로 그 인버터를 만든 그 기업이 하겠죠? 그 기업이 중국 기업이라면 바로 중국 기업이 그 인버터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기업이 유럽의 예를 들어 독일에 있는 저 장치를 멈춰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멈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겠네.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기 또 태양광 발전 여기를 다 차단을 할 수가 있겠네. 또는 그 인버터에 붙어 있는 원격 제어 장치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력망을 컨트롤할 수도 있겠네. 다른 전력망도 이런 우려를 당연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산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금지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중국의 해당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인가? 뭐 치명적일 것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지의 대상이 뭡니까? 공적 자금이 투입된 시설들이잖아요.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시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상당수는 여전히 중국산을 쓸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매출액 중에서 어느 정도 타격을 볼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뭐 그렇게 치명적인 타격은 아니다. 요 자체만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요 금지사항 요 자체만 가지고 중국에게 치명타를 가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을 크게 체감한 유럽이 화석 연료에 이어 태양광, ESS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에서도 탈중국 공급망을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 ESS 같으면 ESS가 뭐냐면요. 태양광 발전을 하잖아요. 또는 풍력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같으면 해가 비칠 때만 발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을 쓰는 거는 밤에 불을 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불 켜는 건 밤이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태양광 발전은 낮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그대로 놔두게 되면 태양광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필요할 때 발전이 되는 게 아니고 지가 할 수 있을 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되는 그 전기는 그냥 버려지는 전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인간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저장을 해둬야 되잖아요. 그 저장을 해두는 장치, 그게 배터리인 거죠. 그게 ESS인 겁니다.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죠. 풍력은 바람 불 때 발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꼭 바람이 안 불더라도 전기를 필요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극을 메워줘야 되는데 그걸 채워주는 게 바로 이 배터리 ESS라고 하는 이 장치, 전기 저장 장치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전기 저장 장치에도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원격 제어 장치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격 제어 장치는 중국 기업들이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좀 뛰어나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장치들 이런 거에만 이제 금지 사항이 적용이 되지만 앞으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전체 산업들, 또 전기와 관련된 전체 산업들, 또 중국 기업들이 원격 제어를 하게 되는,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붙어 있는 그런 모든 장치들, 여기에 다 금지사항 규제가 가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게 보면. 자, 그것은 우리 한국에는 어느 정도의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장치들의 가격을 놓고 봤을 때 한국산이 중국산보다 20 내지 30%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산에 대해서 EU가 이제 시작을 했죠. 본격적으로 중국산은 안 되겠어라고 배제를 시켜놓게 되면 그러면 한국산이 좀 비싸더라도 팔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게 되겠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장치를 파는 기업들에게는 기회이지만 전기를 쓰는 수용가들의 입장에서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전기값이 비싸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반된 두 개의 추세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럽 태양광 시장은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 한국 기업 진출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EU 조치가 한국 태양광 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중국산이 배제가 되게 되면 그러면 비는 시장이 있으니까 그 중국산보다도 좀 값은 비싸지만 그래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또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특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요. 태양광 같으면 워낙 중국산들이 가성비가 워낙 높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과잉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느 정도 과잉시설이 있냐면 예를 들어 2024년 데이터를 놓고 보면요. 전 세계에서 수요할 수 있는 태양광 전지 모듈이요. 그것의 이 용량이 얼마냐면 600기가와트예요. 600기가와트가 실제로 설치가 된 겁니다. 전 세계에. 그런데 중국 혼자서만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얼마냐면 1000기가와트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혼자만 생산해도 400기가와트가 남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덤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생산 시설을 놀리는 것보다는 뭔가라도 파는 게 낫잖아요. 아주 싼 값에 생산 원가보다도 더 싸게 파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설비를 놀리는 것보다는 그냥 파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동을 시키는 게 낫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도저히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덤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생산 원가하고 무관하게 지금 값이 책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현재 태양광 산업의 실정인 건데요. 그런데 새로운 가능성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는 지금 유럽연합에서 시작된 아예 중국산 자체는 안 받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중국산이 배제된 시장이 첫 번째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페롭스카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페롭스카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지금 실험 단계에 있는 그런 물질인데요. 지금 태양광 전지판을 보면 다 시커먼 게 지붕에 가서 붙어 있잖아요. 시커먼 그런 실리콘 이런 것들이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도 흉하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무겁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 가시광선의 에너지가 이것이 전기로 바꾸어지는 전환율이라고 할까요? 이게 한 25, 26% 요 정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페롭스카이트라고 하는 이 새로운 물질은 최소한 실험실에서는 뭐 한 35%까지도 전기로 전환되는 요 정도로 효율성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상업화에 성공을 한다면 기존에 시커멓고 무겁고 보기 흉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페롭스카이트라고 하는 것이 실현된다면요. 이거는 투명한 플라스틱 판처럼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그냥 발라두어도 괜찮은 창문에다가도 발라두더라도 투명한 이런 거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전력으로 전환하는 비율도 한 35%까지 이 정도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상용화가 된다면 정말 혁명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의 상용화를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고 영국, 일본 뭐 여러 나라들이 이걸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꽤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제일 앞서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사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다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태양 전지 산업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석유가 필요 없는 어쩌면 LNG 발전도 또는 풍력 발전도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전지판이 투명하지 않습니까? 투명하니까 그냥 벽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창문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되고 지붕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건 엄청난 이 전기 산업에서의 혁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실험실 단계에 있다. 어느 나라가 성공할지 모른다. 어느 기업이 성공할지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성공한다면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올 거다. 근데 아직 실험실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